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습니다. 이 말을 꺼내는 순간 박명숙 씨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박명숙 씨는 제 학원의 학부모였죠. 아들 수근이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다녔고요. 원하던 명문 과학고에 합격했죠. 과학고 근처로 이사를 갔고 이후 볼 수 없었죠. 제가 학원가에서 은퇴하던 해였죠. 3년이 지나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아들한테 맞고 살았다네요. 급기야는 엄마 손목을 부러뜨렸다네요. 도대체 지난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 주인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시죠? 원장님 안녕하세요. 박명숙입니다. 이렇게 불쑥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기억하시겠어요? 제 아들 수근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과학고에 들어갈 때까지 원장님 학원에서 살다시피 했잖아요. 어릴 때는 참 착하고 순했는데 다른 게 아니라요. 요즘 우리 수근이 때문에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눈물 마를 날이 없죠.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남편한테도 친정 식구나 친구들한테도 도저히 꺼낼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원장님께는 부끄럽고 창피해도 꺼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드렸습니다.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박명숙 씨는 그렇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제 학원에 수근이가 처음 왔을 때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초등학생 또래보다 몸집은 작고 말랐고 눈매는 순하기 이를 데 없었으며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조심스러움이 묻어나던 아이였습니다. 그냥 순둥이였죠. 공부에 대한 욕심은 있었지만 어딘가 주눅든 듯한 태도는 안쓰럽기까지 했습니다. 박명숙 씨는 아들의 성적에 대한 집착이 강했고요. 저는 박명숙 씨에게 그 점을 조언한 적도 있었죠. 어쨌든 수근이는 제 학원에서 꾸준히 공부하며 과학고 진학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런 수근이가 도대체 어떻게 변했길래 학원가에서 이미 은퇴한 제게 도움을 청하는 걸까요? 명숙 씨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로는 차마 다 할 수 없으니 메일로 보내겠다고 메일 주소 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원장님, 메일로 보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 시원하게 하소연하고 싶어서입니다. 원장님은 절대로 비밀 지켜주실 걸 아니까요. 부끄러운 얘기까지 몽땅 쏟아낼 테니 꼭 도와주세요. 아무튼 원장님 덕분에 수근이가 꿈에 그리던 과학고에 진학하면서 저는 드디어 스카이에 가는 아들 녀석 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꿈의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부터 수근이의 학업 성적은 거짓말처럼 바닥을 치기 시작했죠. 명문 과학고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수근이는 속수무책으로 밀려나는 작은 조각배에 불과했던 모양입니다. 그와 동시에 수근이의 태도도 변하기 시작했죠. 꼬박꼬박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던 아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주말이 되어 집에 오면 말 한마디 없이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방에 틀어박히기 일쑤였죠. 들리는 소리라고는 헤드셋 너머로 삐져나오는 격렬한 게임 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죠. 애지중지 키웠던 아들이 그렇게 반듯했던 아이가 왜 갑자기 저러는가 싶었으니까요. 걱정과 불안은 자연스럽게 잔소리로 이어졌죠. 잔소리를 퍼부으면 수근이는 눈을 부라리며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폭력적인 언사로 대꾸하기 시작했죠. 씨바 엄마가 뭘 알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씨바. 제발 좀 내버려 두라고. 그렇게 날카로운 비수를 던지는 아들 목소리에 저는 매번 깊은 상처를 받았고요. 그러나 아들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늦게 들이닥친 사춘기 때문이겠거니. 과학고 기숙사 생활이 힘들어 저러는 것이겠거니. 그렇게 이해하며 속으로 사겨야 했습니다.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속으로만 끙끙 앓았죠. 남편한테도 말 못했고요. 남편은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허구한 날 새벽에 나가 밤늦게 들어오죠. 주말에는 1박 2일로 골프 치러 나가고요. 뭐 얼굴을 제대로 봐야 속 이야기를 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무늬만 부부입니다. 수근이 초등학교 때부터 사업이 잘 되면서 남편은 외돌기만 했죠. 몇 번 바람 피우다가 들켰지만 저는 용서했습니다. 가장으로서 경제적 책임만 다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남편과 대화도 거의 없죠. 남편은 저하고만 냉랭한 게 아닙니다. 수근이하고도 늘 대면하죠. 세 식구가 식탁에 마주 앉는 날이 한 달에 2번? 그마저도 눈도 서로 잘 안 마주칩니다. 그러니 말 다 했죠.
수근이에게 아빠는 항상 부재 중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죠. 어차피 혼자 키우는 거 차라리 이혼할까? 그러나 생각뿐입니다. 어릴 때 부모의 이혼으로 어머니 밑에서 가진 고생했던 기억 때문일까요? 애한테 그런 상처까지 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어쨌거나 아무리 겉도는 남편이라도 제대로 붙잡고 얘기하면 들어주겠죠. 그러나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봐야 돌아올 대답은 뻔했죠. 집구석에서 애 하나만 키우면 되는데 그것도 못해? 그런 이유로. 저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홀로 작은 배를 지키려는 선장처럼 고군분투했죠. 그러는 사이 아들과의 갈등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폭력적인 언사로 대드는 것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급기야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회초리는 사실 아들을 아프게 때리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삐뚤어진 행동을 멈추게 하려는 절박한 시도였죠. 그러나 이미 반항심으로 가득 차 있던 수근이는 회초리를 들고 다가오는 저를 힘으로 제압했죠. 아들의 거친 손길 앞에서 저는 속수무책이었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아들을 제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요. 동시에 수근이 역시 언제든 엄마를 힘으로 누를 수 있다는 걸 온몸으로 체득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의 충격은 제 마음속 깊이 상처를 남겼죠. 동시에 아들에게는 걷잡을 수 없는 폭력성의 씨앗을 뿌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수근이는 아빠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이르겠다고 했죠. 수근이는 되려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근이가 제게 손찌검을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실수였다고 변명할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 몸싸움에 불과했죠. 아니었네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습관처럼 굳어져 갔죠. 주말이 되어 기숙사에서 돌아올 때마다 아빠가 없는 틈을 타 제게 은밀히 손찌검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폭력의 강도도 점점 세지고 있었죠. 남편은 워낙 권위적인 성격입니다. 자기 말에 토를 달면 거칠어지죠. 아들 녀석이 제 아빠를 닮은 걸까요? 아들 문제를 남편에게 알렸다가는 자칫 큰 싸움으로 번질 게 뻔합니다. 아들을 심하게 때리겠죠. 혹여 아들이 더 삐뚤어질까봐, 혹여 가정에 더 큰 불화가 생길까봐. 저는 모든 사실을 숨기고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저렇게 변한 것에 대한 자책감과 남편에게 사실을 말할 용기조차 없는 무력감에 저는 하루하루 지쳐갔죠. 겉으로는 평온한 일상을 연기했지만 속으로는 시커먼 멍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들은 이제 엄마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교묘하게 그 점을 이용하기 시작했고요. 아들의 방황은 학업 성적으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과학고에 입학했던 우등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죠. 성적은 이미 바닥을 찍고 급기야 수근이 입에서 자퇴하고 싶다는 충격적인 말까지 흘러나왔죠.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요. 수근이의 미래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갇히는 것 같아 두려웠죠. 모든 상황이 제게는 현실 같지 않은 악몽이었죠. 그러나 악몽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최악의 순간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남편은 평소처럼 골프를 치러 갔고 집에는 저와 수근이 단둘만 남았습니다. 골프를 치러 가는지 여자를 만나러 가는지 관심도 없지만요. 저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이대로는 아들도 저도 가정 자체가 무너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목적까지 차올랐으니까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한 저는 큰 마음을 먹고 아들에게 다가가 그간 쌓였던 마음속 이야기를 진솔하게 하소연하기 시작했죠. 수근아,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왜 이렇게 변했니? 엄마는 내가 너무 걱정돼. 제 목소리에는 눈물과 절규가 뒤섞여 있었죠. 그러나 수근이의 반응은 냉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저의 하소연을 잔소리로 치부하며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방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저는 이번만큼은 아들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수근아, 너 이렇게 가면 안 돼. 엄마 이야기 좀 들어봐. 저는 방문이 닫히는 것을 막기 위해 문틀에 손을 댔습니다. 제발 엄마 얘기 좀 들어봐, 수근아. 저의 목소리는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대답은 절규에 가까운 엄마의 외침을 너무나도 잔혹하게 짓밟는 것이었죠. 문을 못 잠그게 하려고 손목까지 틈으로 밀어넣고 있었는데 수근이가 2단 옆차기로 힘껏 문을 차버리고 말았죠. 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으악! 비명과 함께 손목부터 엄청난 통증이 전신까지 꿰뚫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문틀에 대고 있던 손목이 그대로 부러진 것입니다. 주저앉아 고통에 몸부림치는 엄마를 수근이는 끝내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수근이는 그 길로 밖으로 나갔죠. 저는 고통 속에서 홀로 카카오 택시를 불러 병원으로 갔습니다. 수술받고 팔꿈치부터 손등까지 깁스를 한 채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아들 놈은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전화조차 안 받았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제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근이를 키웠던 지난 세월이 모두 부정당하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고요. 남편에게는 계단에서 넘어져 손을 짚다가 손목과 손가락을 좀 다쳤다고 거짓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깁스한 손을 볼 때마다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억지로 삼키는 것이 그 어떤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 말, 기숙사에서 집으로 돌아온 아들 수근이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깁스를 한 엄마의 손을 보면서도 이렇다 저렇다 말 한마디 사과 한마디 없이 다시 자기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여전히 게임 삼매경에 빠져 있었죠. 엄마의 상처 입은 손은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일으키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을 미워해야 할지 용서해야 할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할지.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우는 저는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의문으로 잠을 못 잡니다. 도대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원장님, 제가 이젠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박명숙 씨의 마지막 절규가 마치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답장을 쓰기 위해 모니터 앞에 앉았지만 한동안 석고상처럼 붙박였죠. 부러진 손목의 물리적인 통증보다 갈기갈기 찢어진 엄마의 마음에 제가 어떤 위로를 건넬 수 있을까요? 하지만 위로만 건네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난 30년 가까이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를 만나며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아픈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것이 무책임한 위로보다 훨씬 값진 약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가슴을 쓸어내리며 키보드에 손을 얹었습니다. 수근이 어머니, 답장이 늦어 미안합니다. 수근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학원에 처음 왔을 때부터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때는 참 순하고 고분고분했죠. 수업이 끝나면 일부러 찾아와서 꾸벅 인사를 하고 친구들과의 사소한 갈등에도 자신의 잘못이 없는지 먼저 돌아보던 그런 아이였죠. 누가 보아도 천성적으로 착한 아이, 그게 바로 그때 수근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숙 씨에게 수근이는 굳이 학원에 주입식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라도 충분히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아이니 너무 틀에 가두려 하지 마시라고 종종 말씀드리기도 했었죠. 지금도 저는 순했던 수근이의 눈빛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숙 씨는 지금 그 아이가 엄마의 손목을 부러뜨리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순했던 아이를 그렇게 괴물로 만들었을까요? 그 아이가 정말 갑자기 한순간에 그렇게 변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얘기는 길어질 것 같아 아무래도 만나야겠습니다. 오랜만에 학원가에 가봅니다. 저는 약속 장소에 30분 먼저 도착했죠. 박명숙 씨가 도착하고 이런저런 의례적인 안부 인사는 가급적 짧게 끝냈죠. 되도록이면 수근이 어머니라고 불렀지만 오늘은 박명숙 씨라고만 해도 되겠냐고 물었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본격적인 상담 시작도 전에 명숙 씨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 순했던 아들을 다시 보고 싶다며 과학고 진학 후부터 갑자기 변해버린 아들이 너무나도 낯설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와 생각해보면 과학고 합격 통지를 받고 온 수근이의 얼굴에 진심 어린 기쁨보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드리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 불안감은 수재라는 수재는 다 모인 과학고라는 곳에 대한 부담감뿐 아니라 과학고에 입학한 후에도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엄마의 시선에 대한 예감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명숙 씨는 그저 착하고 순하기만 했던 아들의 본 모습을 어디선가 다시 찾고 싶은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수근이는 그녀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길을 가고 있었고 그 길의 끝에는 엄마의 부러진 손목과 갈라진 가족이 남아 있었죠. 명숙 씨, 제가 그 녀석 중학교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빠가 너무 방관하는 것 같다고요. 명숙 씨는 매번 원장님, 남편이 사업 때문에 워낙 바빠서 그래요. 돈 버느라 힘들 텐데 집안일까지 신경 쓰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남편분을 감싸기에 급급했죠.
제가 그때 그랬죠. 그러다가 큰 문제 생긴다고. 아들이 결국 아빠의 빈자리를 자기만의 영역으로 만들 거라고요. 지금도 제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정에는 부모라는 두 개의 큰 기둥이 서 있어야 하는데 그중 하나의 기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다른 기둥은 무너질 수밖에 없죠.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성장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수근이는 지난 시간 동안 아빠의 어떤 뒷모습을 보며 자라왔을까요? 밤늦게 들어와 새벽에 나가는 아빠. 오직 성공과 사업만을 좇는 아빠의 모습 속에서 수근이는 혹시 자신이 아빠에게 중요하지 않은 존재라고 느끼지는 않았을까요? 아빠의 무관심이 때로는 엄마의 지나친 간섭보다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혹시나 싶어 드리는 말씀인데요. 수근이가 아빠의 외도를 눈치채지는 않았을까요? 박명숙 씨는 아무 말 없이 숨죽여 울었습니다. 제 말에 동의하는 것인지 아니면 애써 외면했던 현실을 마주하는 고통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그녀의 침묵은 분명 제 말이 가슴에 닿았다는 증거였죠. 많은 부모가 자녀 문제의 원인을 자녀에게서만 찾으려 합니다. 마치 부모 자신은 완벽하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자녀가 갑자기 잘못된 길로 빠져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세상에 갑자기 생겨나는 불행이란 없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보이지 않는 씨앗이 뿌려져 있고 그것이 자라나 열매를 맺을 때까지의 과정이 존재합니다. 박명숙 씨, 이제는 솔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도대체 누굴 닮아 저러는지 모르겠다고요? 하지만 제가 그때마다 뭐라고 했습니까? 자식이 부모 닮지 누굴 닮나요? 어머니의 순하고 착한 성정은 수근이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남편분이 좀 거칠다고 하셨죠? 미루어 짐작하건대 그냥 거칠기만 했을까요? 지나치게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이지 않았나요? 명숙 씨는 제 질문에 답 못하고 고개를 숙였죠. 남편분의 그런 성정이 수근이에게 흡수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부모의 좋은 점만을 담기를 바라지만 자녀는 부모의 모든 것을 흡수하며 자랍니다. 부모의 단점, 부모의 습관, 부모의 숨겨진 그림자까지도 말이죠. 수근이가 표현하는 분노와 폭력은 어쩌면 명숙 씨 부부가 서로에게 오랫동안 숨겨왔던 어떤 감정들의 표출일지도 모릅니다. 자식은 거울입니다. 부모의 적나라한 모습을 비추는 냉혹한 거울 말이죠. 제 말은 박명숙 씨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간 듯 했습니다. 숨소리마저 거칠어졌죠.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을 애써 담으려는 것보다 더 이상 엎질러지지 않도록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만 하니까요. 그래야만 무너진 관계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죠. 아들이 변한 것은 엄마나 아빠 중 한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벌어진 복합적인 문제임을 직시하게 할 필요가 있었죠. 박명숙 씨, 제가 그 녀석 중학교 때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너무 성적에만 집착하시는 것 같다고요. 수근이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해하시고 당장이라도 큰일 날 것처럼 안절부절 못하는 어머니 모습이 수근이에게는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과학고에 보내야 한다는 명목하에 수근이의 진짜 목소리, 진짜 속마음에는 얼마나 귀 기울여 주셨습니까?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건 뭐니? 힘들지는 않니? 엄마는 언제나 널 믿고 응원한다. 그런 따뜻한 격려 대신 늘 이번 시험 점수 꼬라지가 이게 뭐야? 친구 민수보다 성적이 떨어졌네. 과학고 가려면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런 말들을 저와 수근이 앞에서 하셨죠. 성적은 아이의 전부가 아닙니다. 특히 학원장이기 이전에 논술 강사로서 저는 언제나 학생들의 본질적인 사고력과 인성, 그리고 삶의 균형을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눈에는 오직 수근이의 등수와 점수만이 중요해 보였죠. 그때부터 수근이는 성적이라는 틀 안에 갇히기 시작했을 겁니다. 박명숙 씨는 흐느끼는 와중에도 원장님, 제가 수근이를 사랑해서 그런 거였어요. 잘 되라고 하며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모의 상투적인 그 말은 변명이 되지 못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지나친 기대와 압박은 때로 사랑하는 일을 숨막히게 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망각하죠. 명숙 씨가 수근이의 성적에 집착한 것은 어쩌면 자신의 낮은 자존감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남들에게 떳떳한 부모로 보이고 싶었던 욕구가 강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순전히 아들을 위한 마음이었다고 100번 말한들. 정작 아들이 그 속에서 느낀 것이 고통과 압박뿐이었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박명숙 씨.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제가 수근이에 대해 명숙 씨와 상담하며 가장 우려했던 점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성적만 잘 나오면 상습적으로 거짓말해도 눈 감아주는 건 아니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수근이가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서도 다 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시험 점수를 일부러 속이는 등의 작은 행동들을 보였을 때 어머니는 꾸짖기보다 성적이 잘 나오거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눈 감아주곤 했죠. 이번 한 번만 넘어가는 거야. 다음부터는 안 돼. 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다음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죠. 마치 아이의 윤리적인 문제를 방치하고 오직 학업 성적이라는 눈에 보이는 결과에만 매달렸던 거죠. 그때 제가 그랬죠. 성적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성이 망가지면 결국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이죠. 아이는 부모의 작은 눈 감아주기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는 거짓말해도 괜찮아. 성적이 중요하니 과정이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학습하게 되죠. 이러한 학습된 무례함과 편법은 결국 나선형의 형태로 아이의 인성 전반을 갉아먹습니다. 순하고 착했던 수근이가 과학고에 진학한 후 점차 폭력적으로 변모한 것도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가 눈 감아줬던 수근이의 작은 거짓말과 편법에서부터 시작된 씨앗이 자라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아이는 자신이 학습한 대로 행동했을 뿐이죠. 현재 제일 큰 문제는 극에 달한 수근이의 폭력성입니다. 저는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폭력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저는 끔찍했던 강준수 사건을 입에 올렸습니다. 수근이만큼 순했던 아이가 돌변해 상상할 수 없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던 사건이죠.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당시 세상을 발칵 뒤집었으니까요. 전교 1등이 어머니를 살해하고 시신과 함께 살았던 사건 말입니다. 강준수는 수근이처럼 어릴 때는 조용하고 착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부모 말 잘 듣고 학교에서도 모범적인 학생이었고요. 하지만 그 아이의 내면에서는 알 수 없는 분노와 좌절감이 점점 쌓여가고 있었죠.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쌓이는 불만과 갈등을 제대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고 오랫동안 사겨왔던 감정들은 결국 극단적인 형태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성적에만 집착하고 이혼 후 아들에게만 매달렸던 준수의 어머니. 성적이 떨어지면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가한 무시무시한 폭력. 견디다 못한 준수가 결국 어머니를 살해하고 방치했죠. 입에 올리기조차 무섭고 끔찍한 일입니다.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아이일수록 내면에 더 깊은 상처와 갈등을 품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죠.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진짜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가는 아이들. 그들은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언젠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튕겨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박명숙 씨의 아들 수근이 또한 과학고라는 높은 벽 앞에서 자신의 진짜 능력이 한계를 맞닥뜨리고 부모의 실망감을 견디지 못해 내면의 분노를 쌓아왔을 것입니다. 과학고 입학 전 성적에 대한 엄마의 지나친 집착이 수근이에게는 이미 하나의 심리적 족쇄였겠죠. 합격 후 그 족쇄가 더욱 단단해진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는 아마 순하고 고분고분했던 가면을 벗어던지고 싶었으나 방법을 몰라 게임이라는 도피처로 그리고 결국 폭력이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자신을 표출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흔히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기 전까지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용하고 착한 아이는 문제가 없는 아이로 여겨지고 오히려 더 많은 기대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이들이야말로 내면의 고통을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혼자 사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소위 착한 아이 증후군을 앓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불안과 우울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강준수 사건은 바로 그런 아이들이 내면에 쌓아둔 화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저는 입시 논술 전문가로서 30년 가까이 입시 교육 현장에서 부모와 자녀의 갈등을 목격해 왔습니다. 그 갈등의 중심에는 늘 학업 성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순간에도 수많은 가정에서 성적을 둘러싼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녀의 미래를 위해 좋은 학교에 가야 한다며 채찍질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녀가 겪는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는
부모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가혹합니다. 박명숙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근이가 과학고에 들어간 순간부터 성적은 급락했습니다. 엄마의 기대는 배신감으로, 아들의 불안감은 반항심으로 변질되었죠. 아들은 아마 과학고에서 자신이 더 이상 특별한 존재가 아님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물안 개구리였던 자신이 더 넓은 바다에서 좌표를 잃었다는 좌절감. 그 좌절감은 성적 하락으로 이어졌고, 성적 하락은 엄마의 잔소리와 질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였죠. 수근이는 그 고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게임이라는 도피처를 찾았고, 잔소리하는 엄마에게 폭력적인 언행으로 맞서는 방어기제를 작동시킨 겁니다. 저는 입시 현장에서 수없이 목격했죠. 중학교 때 아이가 공부 좀 하면 부모들은 하나같이 특목고나 자사고, 과학고 등을 떠올립니다. 소위 스카이 대학에 가기 위한 필수 불가결의 디딤돌로 인식하죠. 수많은 아이가 본인의 의지나 능력과 상관없이 학원에서 만들어져 특목고나 자사고, 과학고 등에 갑니다. 문제는 거기서 발생하죠. 수근이가 딱 그런 경우입니다. 특목고, 자사고, 과학고 등에는 거의 천재급 아이들이 모여듭니다. 웬만한 수재급이나 학원에서 만든 성적으로 입학한 아이들과는 처음부터 게임이 안 되죠. 아이들은 첫 중간고사를 치르고 깨닫죠. 잘 못 왔다. 그러나 이미 늦었죠. 사실은 그때 일반고로 전학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부모도 용납 못하죠. 아이의 자존감은 갈갈이 찢기고 말죠.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공부 좀 한다는 소리 들었는데 특목고, 자사고, 과학고에 와보니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성적은 바닥을 칠 수밖에 없고 아이는 절망하죠. 그러나 부모는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닥달합니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수근이 경우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 가정폭력이라는 심각한 문제로 비화되었습니다. 수근이가 엄마에게 손찌검하다가 급기야 엄마의 손목을 부러뜨린 짓은 명백한 가정폭력입니다. 비록 가해자가 자녀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용서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저는 수근이 어머니 박명숙 씨에게 마지막 조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결론을 내릴 때입니다. 박명숙 씨, 따끔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저는 더 이상 무책임한 위로를 던지지 않을 겁니다.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수근이 어머니뿐 아니라 사람들의 상식을 뒤흔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오직 현실만을 직시하게 만들 거니까요. 상습적인 수근이의 거짓말. 그것은 단순한 버릇이 아닌 리플리 증후군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리플리 증후군이란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 믿고 상습적으로 거짓말이나 행동을 일삼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뜻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로 현실의 어려움을 회피하다가 점점 더 큰 거짓말을 사실처럼 믿고 행동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중학교 때부터 수근이는 성적 하락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거짓말로 모면했죠. 과학고 진학 이후에는 끝없는 성적 하락, 그리고 엄마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실에서 오는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 거짓말을 더욱 상습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은 점차 그 자신의 현실이 되고 그 현실 속에서 그는 엄마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자신마저 정당화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거짓으로 꾸미고 그 거짓이 진실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만 수근이는 과학고에 보내지 말았어야 합니다. 용의 꼬리보다 뱀의 대가리가 낫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일반고에서 편하게 공부하게끔 했어야죠. 그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귓등으로도 안 들으셨죠. 남편에게 언제까지 이 사실을 숨기겠습니까? 당신의 삶은 언제까지 타인의 그림자 아래 존재해야 합니까? 박명숙 씨, 이제는 차가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남편에게 이 끔찍한 진실을 숨기시겠습니까? 아들의 폭력과 부러진 당신의 손목을요. 밖으로만 돌고 무늬만 부부라고 해도 분명히 수근이 아버지입니다. 지금이라도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그가 권위적이든 화를 내든 그것은 그가 이 상황에 대해 느끼는 당연한 감정의 표출일 뿐입니다. 그마저도 막아서서는 안 됩니다. 남편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아들이자 그의 아들인 수근이가 어떤 지경에 이르렀는지를요. 남편이 화를 내며 아들을 몰아붙일까봐 두렵다고요? 하지만 당신의 침묵이 불러온 결과는 어땠죠? 이제 더 잃을 게 뭐죠? 남편이 분노하고 아들과 대립하는 그 과정이 설령 더 큰 폭풍우를 불러올지라도 지금 당신은 더 이상 그 폭풍을 혼자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문제 해결의 첫 단추는 남편과의 소통입니다.
숨기고 감싸는 것을 멈추세요. 남편과 상의하십시오. 진지하게 아이를 위해 가장 좋은 처방이 뭔지 결정하십시오. 모든 것을 털어놓고 가장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아이를 위해 가장 좋은 처방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의 수근이는 더 이상 따뜻한 보살핌이나 단순한 사랑만으로 치유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요. 그의 행동은 명백한 범죄이며 그의 정신 상태는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한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리 아이가 설마? 하는 아니란 생각은 금물입니다. 학업, 진로, 가정 환경, 심리 상태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심리 상담 경우 정신과 치료가 병행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신과 하면 삐딱하게 보는 시선이 많죠. 그런 시선 따위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리고 박명숙 씨, 그깟 과학고 자퇴하면 어떻습니까? 검정고시가 괜히 있습니까? 이제 냉정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당신의 아들이 지금 과학고를 다니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 과학고에서 성적이 바닥을 치고 자퇴하겠다고 날뛰며 급기야 엄마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손목을 부러뜨리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도 여전히 과학고라는 간판이 당신에게는 그리도 중요합니까? 제가 입시 논술 강사로서 입시 상담가로서 수많은 학생을 가르쳤고 그들의 성공과 실패를 지켜보면서 깨달은 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간판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과학고라는 간판은 지금의 수근이에게는 찬란한 영광이 아니라 목을 조르는 밧줄이자 자신을 올가매는 족쇄에 불과하니까요. 이미 그 밧줄에 목이 졸려 아들은 괴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감히 그 밧줄을 잘라내십시오. 그깟 과학고 수근이가 원하면 자퇴하게 하세요. 마음 편하게 검정고시 치르고 성적에 따라 대학에 가면 됩니다. 스카이만 대학입니까? 그리고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하고 새 길을 가도록 조언하십시오. 이제 수근이에게 모든 것을 직시하게 해야 합니다. 명숙 씨가 남편과 상의하여 결정한 처방을 단호하게 아들에게 전달하고 그의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해야 합니다.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기 잘못을 인정할 것. 엄마에게 폭력을 상습적으로 행사하고 손목을 부러뜨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할 것. 둘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심리적인 문제, 그리고 폭력성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것. 이 두 가지를 아이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그가 더 이상 책임감 없는 행동으로 자신의 인생과 가족의 삶을 파괴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단호하게 보여주세요. 단순한 조언을 넘어 아들이 이 두 가지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가족으로서 당신의 역할과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경고해야 합니다. 새 길을 가도록 조언하는 것은 그 길의 선택은 아이의 몫이지만 그 길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는 부모의 단호한 의지가 중요합니다. 더 이상 이전처럼 감싸고 용서하고 무조건 받아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독이 될 뿐입니다. 수근이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 안 하면 집에서 쫓아내십시오. 그리고 방관하십시오. 없는 자식 치세요. 그게 속 편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조차 거부한다면 그때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아들을 없는 자식처럼 취급하십시오. 집 나가서 더 잘못되면 어쩌냐고요? 그건 그의 선택입니다. 이런 말하는 저를 많은 분들이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자식에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따지겠죠. 하지만 저는 지난 30년간 수많은 부모와 자식의 갈등을 목도했습니다. 곰다가 골아서 파국으로 치닫는 관계의 끝을 보아왔죠. 끝없는 용서와 이해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때로는 극단적인 절연에 가까운 방관이 결국 그 아이의 삶을 그리고 남아있는 가족의 삶을 지켜내는 유일한 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을 없는 자식으로 취급한다는 것은 물리적인 인연을 끊으라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들에 대한 모든 감정적인 미련과 기대를 끊어내라는 것이죠. 더 이상 아들의 말과 행동에 이를 일비하지 마십시오. 그가 어떤 선택을 하든 더 이상 당신의 감정을 거기에 소모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미 당신은 아들로 인해 손목이 부러지고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 이어져 온 관계를 갑자기 끊어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수근이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을 상처 입히고 당신을 파괴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에게 더 이상 당신의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만의 일방적인 감정에서 그를 놓아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심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아들을 없는 자식으로 취급하는 극단적인 방관은 역설적으로 아들 자신에게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그를 감싸는 안전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이 서 있는 곳이 얼마나 위태로운 절벽인지를 깨달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 깨달음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만든 거짓된 세상 속에 갇혀 영원히 허우적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 책임과 결과는 이제 오롯이 그의 몫입니다. 이것이 제가 박명숙 씨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따끔하고 가장 현실적인 그리고 가장 잔인한 조언입니다. 그 어떤 고통스러운 현실도 회피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용기와 결단만이 무너진 가정에서 당신 자신을 그리고 어쩌면 수근이까지도 구원할 마지막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